자, 안녕하세요. 오늘은 상담 이론과 실제, 학교 상담 이론과 실제 3강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공부할 내용은 행동주의 이론에 기반한 학교 상담의 이론과 실제인데요. 자, 그러면 어떠한 주요한 내용을 알아보게 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먼저 행동주의 상담 이론은요, 어떠한 특징이 있냐면, 우리 이전에 배웠던 강의에서 정신분석적 개념에서는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무의식에서 일어나는 것에서에 대해서 여러 가지 무의식이 우리의 행동에 영향을 미친다고 했다면, 행동주의 상담 이론에서는 눈에 보이는 것, 즉 관찰 가능한 행동의 변화만이 연구의 대상이 됩니다. 이것이 아주 가장 큰 차이점이 되고요. 관찰 가능한 행동이란 예를 들어서 신체적인 행동 또는 언어 또는 침을 흘리거나 눈물을 흘리거나 또 땀을 흘리거나 내분비 또는 위액의 분비와 같은 생리적인 반응을 말하는데요. 이러한 관찰이 가능한 행동 외에 관찰이 불가능한 사고나 또는 감정의 변화 같은 이러한 인간의 내적 과정은 행동주의 상담에서는 제외를 한답니다. 이것이 가장 큰 특징이랍니다. 자, 그래서 유기체의 행동이나 반응의 변화를 학습이라고 보는데요. 그래서 상담에서 주로 하는 것이 학습을 통해서 학생의 행동을 변화시키는 것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학습은 바람직한 행동으로 변화되는 것 또는 바람직하지 못한 행동으로 변화되는 두 가지 방식 모두 다 학습이라고 보게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남들 앞에서 말을 잘 못하던 사람이 말을 잘 하게 되는 것 또한 학습이 될 수 있고요. 또는 아주 산만하던 학생이 산만함이 줄어들게 되는 것 또한 학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강조하자면 행동주의 상담 이론에서는 환경이 주는 자극, stimulus라고 하는 이 자극과 그에 대한 유기체의 반응, response, 반응의 관계에만 관심이 있고 그 나머지 부분에 대해선 관심이 없답니다. 우리 논에서 볼 수 있는 것, 보일 수 있는 것, 실험 가능한 것만이 관심의 주제가 되고요. 또 이때 한계점이 있는데요. 다른 이론에 의해서 비판을 받는 부분이 있는데 이것이 무엇이냐면 인간을 자극에 반응하는 수동적인 존재로 보고 행동 수정이 용이한 존재로 보았다는 것이 좀 한계점으로 비판을 받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번에는요, 행동주의 상담 심리학의 주요 개념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세 가지로 우리 살펴볼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 행동주의 상담 심리학 이론은요, 고전적 조건 형성 또는 반응적 조건 형성이라고 하는데, 흔히 우리가 알고 있는 파블로프의 개 실험을 아마 강아지 실험을 잘 많이 들어보았을 거예요. 그래서 강아지를 실험실 안에다가 두고 개를 묶어둔 다음에 또 개에다가 종소리를 이렇게 들려준 다음에 이때 개가 종소리를 듣고 고기를 제시하게 되면은 고기를 먹고자 하는 그런 타액이 분비가 되는 이런 반응이 일어나게 되죠. 그래서 자극과 반응이 일어나는 실험이 일어나요. 그래서 다시 말하면 개의 타액이 튜브를 통하여 비커로 들어가게 되는 현상이 일어나는데요. 그때 밸브가 움직이게 되고 스크린 뒤쪽에 있는 기록계에 전달되어서 분비 반응이 기록되면서 실험을 기록하는 그런 실험이 있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이 실험을 설명을 하자면요. 제일 첫 번째 단계에서는 고깃가루를 일단은 개에게 제시를 해요.
이 고깃가루는 개한테 무조건 반응이 됩니다. 그렇다면 개는 고깃가루를 보고 타액을 분비를 하게 되죠. 그러면 이것은 무조건 반응이 되죠. 고깃가루가 무조건 자극이라면 타액 분비는 무조건 반응이 돼요. 이번에는 이제 조건이 이제 형성이 될 거예요. 자, 고깃가루가 제시된 동시에 실험을 개에게 자극을 하는 실험을 줘요. 자, 그 중성 자극이라고 하는데요. 그러면 이때에도 동시에 고깃가루와 개에게 전기 자극을 주었기 때문에 개는 타액을 분비하는 무조건 반응을 보입니다. 자, 이것이 이제 조건이 형성되는 중입니다. 과정 중입니다. 마지막으로는요. 조건 자극인 전기 자극만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즉 고깃가루는 주지 않고 조건 자극인 전기 자극만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타액을 분비하는 조건 반응이 일어나는 조건이 형성되는 원리가 실험이 형성이 된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행동심리학의 첫 번째 우리 이론인 고전적 조건 형성 또는 반응적 조건 형성 원리를 우리 상담 이론에 접근해서 이 이론을 우리가 학교에서 학생들에게 할 수 있는데요. 이러한 고전적 조건 형성은 뭐 침을 흘리거나 또는 뭐 눈을 깜빡이거나 하는 이렇게 틱 장애가 있는 학생들이 있죠. 이런 학생들에게 조건 반사 행동 또는 어떠한 동물, 곤충들을 봤을 때 뭐 어떤 벌이나 아니면 쥐 같은 걸 봤을 때 공포나 아니면 불안을 이렇게 보이는 학생들이 있어요. 그러면 이러한 정서 반응에 주로 발생한답니다. 그래서 이때 수동적 조건화를 통해서 자극의 조작을 통해서 반응을 이끌어낼 수 있다는 원리를 우리가 지금 알아보았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두 번째로 조작적 조건 형성, 다시 말해서 도구적 조건 형성 이론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조작적 조건 형성은 방금 전에 설명하였던 고전적 조건 형성과는 살짝 다른데요. 어떻게 다르냐면 다시 한번 설명하면 제일 첫 번째 실험실 안에 쥐를 넣어두고 쥐에게 여러 가지 자극을 줍니다. 여러 가지 자극을 주는데요. 쥐는 반응을 하지 않아요. 무반응을 해요. 자, 왜냐하면 쥐에게는 조건화가 형성되기 이전의 그 단계이기 때문이죠. 그 다음에는 이번에는 쥐가 우연히 여러 가지 자극을 쥐가 막 돌아다니면서 이것저것 막 이렇게 누르고 터치하고 하다가 하나의 레버를 눌렀어요. 하나의 버튼을 눌렀는데 이 버튼에서 무엇이 나왔냐면 먹이가 나왔어요. 이렇다면 이번에는 조건이 형성되는 과정이 이제 되었고요. 그러자 쥐가 이것을 누르게 되면 먹이가 나오게 되는구나를 깨닫게 되면서 계속해서 그 버튼을 눌러서 먹이를 찾게 된답니다. 이것이 바로 조건이 형성되었는 조작적 조건 형성 또는 도구적 조건 형성 이론이라고 설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설명하면요. 주어진 환경, 즉 자극 상황에 유기체가 조작을 가하면, 다시 한번 말해서 어떠한 조작, 반응을 가하면 그 반응에 선택적으로 자극, 예를 들어서 뭐 강화나 아니면 강화라는 것은 먹이를 주거나 좋아하는 것을 말하고, 벌이라는 것은 싫어하는 것, 자유시간을 빼앗거나 아니면 먹이를 빼앗는 등, 아니면 맛 없는 것을 주는
쓴 것을 쓴맛을 주는 음식을 주는 등의 벌을 제공함으로써 행동의 변화를 일으킬 수 있다는 이론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조작적 조건 형성은 고전적 조건 형성에 비해서는 인간을 능동적으로 보지만 여전히 인간이 외부적 자극에 의해서 인간의 행동이 결정된다고 보는 좀 비판적인 한계를 가지는 이론이랍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에서 강화라는 표현이 나왔는데요. 강화가 어떠한지 또 벌이 어떠한 의미인지 그 개념을 한번 간단히 알아보고 지나가겠습니다. 강화라는 것은 영어로 reinforcement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어떠한 것을 더욱더 빈번하게 할 수 있도록 만드는 자극을 말해요. 다시 말해서 어떠한 특수한 반응이 일어날 확률을 증가시키는 일을 강화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우리 강화는 1차적 강화물과 2차적 강화물로 나눌 수가 있답니다. 1차적 강화물은 생물학적으로 강화 가치가 결정된 자극으로 예를 들어서 음식을 먹거나 수면을 취하거나 하는 것이 1차적 강화물이 될 수 있고요. 또 2차적 강화물은 조건 강화물로 1차적 강화물과 연합이 되어서 예를 들어서 음식과 연합이 되어서 강화 가치를 가지는 자극이에요. 예를 들어서 돈 아니면 스티커처럼. 그래서 너가 이 음식을 꼬박꼬박 잘 먹으면 골고루 잘 먹으면 용돈을 얼마 줄게 라는 이러한 것이 2차적 강화물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 다시 한번 우리 실생활에서 이 강화가 되는 원리를 한번 설명을 다시 조금 더 구체적인 예를 들어서 한번 설명을 해 보도록 할게요. 예를 들어서 강화는 크게 두 가지 방식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일관성 있게 강화를 하는 계속적 강화가 있을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매달 일한 실적에 따라서 보수를 받는 영업사원이 있죠. 세일을 얼만큼 했는 거에 따라서. 그래서 그렇다면 이런 것은 반응이 될 수 있고 또 시간 후에 앞에 강화 뒤에 일정 시간이 경과한 뒤에 강화를 하는 것은 월급이 될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그 다음 두 번째는 고정적이지 않고 간헐적으로 강화를 하는 경우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런 것을 변동 비율이라고 하는데요. 이와 같은 경우에는 특징이 무엇이냐면 중독성을 좀 높이는 성향이 있답니다. 예를 들어서 슬롯머신을 임으로 당길 때 우리가 이런 이제 도박장 같은 데 가서 빠친코라고 하죠. 이런 것을 쫙 당겼을 때 어떤 때는 굉장히 많은 돈이 나와요. 그렇다면 간혹 돈이 나온다면 이때는 이렇게 해보니까 돈이 벌어지네 하면서 점점 더 빠져들게 되죠. 그래서 도박 중독에 빠지게 되는 경우가 있죠. 자, 이런 것을 변동 비율 강화라고 하고요. 그것은 반응에 따른 강화이고 또 이번에는 변동 간격에 따른 강화를 한번 살펴보면요. 예를 들어서 선임 하사가 군대 내에서 내무반을 불시에 검열하는 경우가 있죠. 이렇게 되는 경우에는 내무반의 사병들이 언제 검열을 하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항상 긴장이 되고 정리정돈을 하게 되는 그런 상황으로 이렇게 만들어지게 되죠. 이러한 것이 변동 간격 강화라고 말을 할 수가 있답니다. 자, 이번에는요, 속어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속어라는 것은요, 방금 전에 말했던 강화된 그 현상에 대한 개념에 대해서 반대 개념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학습된 행동이 약화되거나 없어지는 현상을 속어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학생들이 교실에서 많이 떠드는 행동이 빈도가 줄어드는 것, 또는 학생이 숙제를 해오지 않거나 준비물을 잘 챙겨오지 않는 행동이 줄어드는 것, 이러한 것들이 속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소거를 시키는 방법은 또 강화처럼 크게 두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요. 첫 번째 유형의 소거는요, 우리가 흔히 학교에서 말하는 벌이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punishment라고 표현을 할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선생님께 꾸중을 듣거나 그 야단을 맞거나 scolding, 야단을 맞거나 아니면 시험에서 낙제를 받아서 재시험을 쳐야 되는 이러한 좋지 않은 혐오 자극을 제시해서 이와 같은 행동을 다시 하지 못하게 행동의 빈도를 줄이는 것이 첫 번째 유형의 소거가 될 수 있고요. 자, 두 번째 유형의 소거인 벌은요, 강화물을 제거를 하는 거예요. 좋은 것을 아예 뺏어버리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특권을 상실하는 거. 그전에는 공부를 스스로 열심히 했기 때문에 주말에는 자유 시간을 가지고 하고 싶은 걸 하고 게임도 하고 친구들도 만나고 스마트폰도 주말에는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게 허용을 해 주었다면 성적이 떨어지고 학교에서 좋지 않은 그런 피드백을 부모님께서 받은 이유로는 이러한 것을 제한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말에도 스마트폰을 사용하지 못하거나 아니면 게임을 사용하지 못하는 특권 상실과 같이 유쾌한 자극을 제거해서 행동의 빈도를 줄이는 것이 우리 두 번째 벌의 유형, 소거의 유형이 될 수가 있답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가 볼 수 있는 행동주의 심리학의 세 번째 이론은요, 일반학, generalization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것은 조건 형성된 자극과 유사한 다른 자극에 대해서도 비슷하거나 같은 반응을 보이는 현상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이제 유아에게 흰지를 보였어요. 처음에는 아이가 흰지를 보았을 때 별로 놀라지도 않고 그냥 아무 반응이 없었어요. 그런데 두 번째는 흰지와 동시에 흰지가 나타났을 때 굉음을 아주 커다란 번개 소리 같은 것을 좀 들려주었어요. 자, 그렇다면 우리 아이가 아니라 이건 조금 윤리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강아지라고 표현을 할게요. 원숭이나 강아지라고 표현했을 때 이번에는요, 이 커다란 소리 때문에 원숭이가 놀라거나 공포 반응을 일으켰어요. 그렇다면 이것은 조건이 형성되는 과정 중에 있는 거죠. 자, 이번에는요, 소리를 굉음을 내지도 않고 흰지만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원숭이가 공포 반응과 겁을 내는 회피 반응을 보이는 거예요. 이것은 바로 이 원숭이에게 조건이 형성이 되었고 학습이 되었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는 흰쥐가 아니라 흰색을 가진 비슷한 동물 또는 유기체인 흰 수염을 가진 할아버지만 보아도 원숭이가 깜짝 놀라는 공포 반응 또는 놀라서 도망가는 회피 반응을 보이는 것을 우리 일반화 반응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속담 중에도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소뚜껑 보고 놀란다라는 속담이 있죠. 바로 이 속담이 이렇게 일반화 과정을 설명하는 아주 단적으로 일반화 과정을 설명하는 아주 좋은 예가 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사회학습 이론이라는 관찰학습도 마지막으로 하나 더 제시할 수 있는데요. 이 사회학습이라는 것은 직접 학생들에게 보상을 주지 않더라도 다른 사람의 행동과 그 결과를 보는 것만으로도 학습이 일어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학급 안에서 어떤 학생이 학생들이 발표를 잘 하지 않아서 특정한 학생이 손을 들고 발표를 했어요. 그러자 선생님이 발표를 한 학생을 칭찬을 해 주었어요. 그러자 나머지 학생들도 뒤이어서 손을 들고는 조금 더 많이 손을 들고 발표를 하게 되는 현상이 일어나요. 즉 이것이 바로 관찰을 보고
손을 들고 발표를 하게 되면 칭찬, 강화, 좋은 것을 얻게 되는구나라는 것을 학습을 하게 된 거예요. 모델링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때 학습의 과정에서는 인간의 좀 인지적인 측면이 관여하게 되는 면이 좀 있기 때문에 행동주의 심리학과는 약간의 거리감이 있긴 하지만 때론 행동주의 심리학에 포함이 되기도 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오늘 배웠던 행동주의 심리학의 이론이 우리 학교 학생들 생활 지도와 학교 상담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한번 정리해보고 오늘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양한 행동 수정. 예를 들어서 속어를 한번 예를 들어 볼까요? 자, 아이가 특히 우리 초등학교 1학년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환경이 갑자기 변화되면서 등교를 거부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러한 등교 거부 현상을 줄이기 위해서 학생들이 학교에 부적응 행동을 하는 것을 줄이는데 교정을 하는데 도움을 줄 수가 있고요. 또 강화를 통한 학습 향상. 예를 들어서 우리 프로그래밍 학습이 있어요. 그래서 개별 프로그래밍 학습을 통해서 학생이 수학 학습 게임처럼 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문제를 풀면 거기에서 어떤 재미있는 뭐 포인트가 나와서 그 포인트를 막 이렇게 모아서 나중에 문제를 10문제를 다 풀고 나서 최고 하는 이런 칭찬이 나오는 이런 것 또한 행동주의 이론을 우리 학습 이론에 적용해서 학생들이 상담하는데 또는 학습하는데 적용한 것이 되겠죠. 또한 학생들의 다양한 정서적인 반응, 예를 들어서 거부를 하거나 또는 놀라거나 회피를 하는 반응을 이해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고 또 이것을 이해하는데 여러 가지 그 요인을 분석하는 데도 도움을 줄 수 있는 이론이 될 수 있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행동주의 그 심리학에 기반한 학교 상담 이론에 대해서 공부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